예, 그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제가 비슷한 유형의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자코비안과 인버스 키네마틱스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로봇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각도를 조정해서 델타 X라고 하는 로봇 끝단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손이라고 하면 손이 물건을 짚는 과정 끝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발을 이용해서 땅을 디뎌야 되면 발끝이 땅과 표면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끝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단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끝단의 좌표뿐만이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세타 1, 2, 3의 조합들을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툴을 써서 그 루프 시스템을 써서 각각의 관절들을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써서 세타 1, 2, 3를 알게 되면 엘보가 딴 데 가서 부딪히면 안 되겠죠. 뭐 물건을 이렇게 만지는데 이 팔꿈치가 벽에 부딪힌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조인트 관절과 조인트가 아니더라도 요 중간 여기까지의 길이를 또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딘가 부딪히는 거 아닌가를 포워드 키네마틱스 형태로 우리가 다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쓰게 되면 로봇의 몸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전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요 중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관절이 나오겠습니다만 중간까지 가는 과정을 길이 정보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여기에도 좌표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봇의 충돌이라고 하는 요소를 따지기 위해서도 이 각도를 변화해서 로봇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이런 것들이 제어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앵글, 조인트 관절, 조인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관절 공간 안에 있는 값의 변화가 로봇의 끝단 또는 로봇의 표면에 대한 정보들까지 전부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두 가지 사이의 관계, 여기 각도의 변화가 위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자코비안 매트릭스, 그리고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하고 또 다르게 각도를 집어넣으면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각도를 넣으면 위치를 알려주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위치를 넣으면 각도를 알려주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이 부분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수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맨 처음에 필요하겠죠. 내가 로봇을 어떻게 관절을 배치해야 로봇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다 설명을 하겠고요. 만약에 이자유도만 가지고는 3차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풀다가 보면 내가 3차원이 안 되네. 그리고 또 3차원의 어떤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팔다리의 길이를 얼마만큼 해야겠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포워드 키네마틱스 초창기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이전에 로봇을 만들기 전에 로봇을 이러이러한 길이와 이러이러한 관절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초창기에 전부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 기반 기법을 모르고서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 로봇이 나중에 그냥 적당히 만든 다음에 적당히 움직이는 정도라서 목표에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로봇을 모델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키네마틱스 관련된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세타 1의 또는 세타 2의 움직임이 XY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토대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세타 1의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세타 1이 한 5도 단위로 움직이는데 델타 X나 델타 Y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내 목적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타의 변화량이 델타 X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어떤 항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각도를 바꿔야겠다. 또는 너무 해상도가 크니까 포스처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세타1이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동작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초기에 전부 다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실 때 제일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제어라고 하는 과목들을 지금 수업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동 제어 수업이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좀 뭐 시작을 하고 계실 거고요. 자동 제어라고 하는 컨셉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의 제어를 들으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제가 쉬운 예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차가 있고요. 이 버스가 목표로 하는 지점은 여기를 가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정거장까지 가는 게 목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운전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핸들은 고려하지 말고 악셀을 밟는 겁니다. 악셀을 붕.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는 기회는 총 3번밖에 없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붕 하고 밟았더니 자동차가 델타 X1만큼 이동을 했어요. 또 한번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밟아야겠네. 붕. 이번에 좀 많이 갔죠. 붕. 그래서 델타 X2만큼 이동을 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밟아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좀 조심해서 살짝 뻥 하고 밟아요. 이제 여기까지 와서 목표점에 딱 왔다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스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에 위치는 로봇의 상태가 위치를 뜻하는데 로봇의 상태량 X는 첫 번째는 X0 원점에 있었고요. 내가 붕 하고 밟아서 델타 X1만큼 갔기 때문에 X1은 X0 더하기 델타 X1만큼 갔겠죠. 그 다음에 X2는 이제 붕 하고 델타 X2만큼 눌러서 방금 전 스텝 X1에 있을 때보다 델타 X2만큼 갔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수식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지점 X3까지 갔는데 방금 전 X2의 좌표보다 델타 X3만큼 더 있으니까 이만큼 갔겠죠.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컨셉, 로봇의 제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어라고 하는 컨셉은 제가 여기서 3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매 순간 X0, X1, X2, X3까지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제어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지를 제어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우리는 제어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 순간 내가 다음 스텝에 얼마만큼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뭔가 여러분들이 운전사가 되겠고요.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현 단계에서 얼마만큼 갈 것인가 델타 X1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만큼 갈 것인가 한 번에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과정만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좀 먼 것 같으니까 붕 하고 많이 밟아서 여기까지 왔고요. 끝까지 왔는데 이제 끝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적게 가야겠구나. 그래서 델타 X3만큼만 가도록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뭔가 물체를 잡을 때 한 번에 팍 하고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처음엔 많이 움직였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마지막 순간에 가면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끝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지금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면 처음에는 되게 머니까 빨리 가면 되겠죠. 빨리 가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감속을 해서 부드럽게 여기에 가서 안착해서 물체를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제어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제어의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만큼 세 스텝에 걸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델타 X를 내가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가고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바로 제어가 되겠고요.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의 입장에는 로봇이 여기서부터 지금 팔의 위치가 제 팔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갈까?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로봇 제어예요. 그래서 지금 제 팔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팔을 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제 팔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세타1, 세타2를 쫙 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을 로봇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로봇의 베이스가 처음에 여기 있다면 처음에 로봇 팔은 이런 각도로 되어 있고요. 이 팔이 여기까지 오려면 세타 1은 뭔가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고 세타 2는 조금 더 꺾어서 이렇게 왔고요. 이 녀석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팔이 조금 더 세타 1이 작아져서 여기까지 왔고 세타 2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타 3까지 가려면 세타 1은 조금만 움직이고 세타 2는 그 대신에 조금 더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로봇 팔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위치들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가 있을 때에 각도가 델타 세타 1은 얼마만큼, 델타 세타 2는 얼마만큼, 델타 세타 1은 얼마만큼, 델타 세타 2는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초기에 배우셨던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델타 x는 j 델타 세타가 될 것이고 델타 x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는 만큼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델타 x1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왼쪽으로 넘어가서 인버스가 곱해지면 델타 세타 1을 계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의 끝단이 이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도가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가를 계산을 하는데 자코비안 인버스에다가 델타 x를 곱하는 것이고요. 매 스텝마다 왜 여기 보시면은 자코비안이 J1이고 이때는 J2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의 J1과 J2는 같지가 않고요. 이때의 위치 또한 J3가 J2하고 다르기 때문에 넘버링을 2, 3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델타 X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해당하는 델타 세타 1을 계산하는 방법이 자코비안 인버스에다가 델타 X를 곱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 값은 실제로 델타 X를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배치를 하면 델타 세타도 굉장히 촘촘해지면서 로봇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단까지 이동하는 궤적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이고 델타 X가 결정이 나 있을 때 델타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자코비안 인버스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지금 보시면 J1, J2, J3라고 넘버가 다르게 붙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그냥 J라고 하는 상수 행렬이 아니라 J 세타라고 하는 세타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즉 조인트 관절들이 계속 변하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팔을 쭉 폈을 때의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팔을 세타 2를 90도로 꺾었을 때의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다르게 나타나요. 지금 스카라.fk를 갖고 보시면 이때의 위치는 0.26이 되겠고요. 이 값들을 제가 지금 투입을 했고 포워드 키네마틱 여기 지금 1도만큼이라고 제가 입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세타 1, 세타 2가 각각 1도일 때 살짝 움직임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무슨 결과를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거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델타 세타가 1도 1도예요. 자, 세타 1, 세타 2가 각각 0도입니다. 팔을 쭉 폈는데 각도를 세타 1을 이 상태에서 세타 1은 1도, 세타 2는 1도라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각도를 1도씩만 살짝 올려본 거예요. 조금만 변화시켜 봤죠. 그리고 이때에도 보시면은 세타 1, 세타 2가 이렇게 0도, 90도인데 이 상태에서 1도씩 증가를 하니까 세타 1은 1도가 되겠고 세타 2는 91도가 되겠죠. 90도에다 1도를 더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차이 값은 얼마가 될까? 이 끝단이 이렇게 됐을 때 XY의 변화량 1도씩 갔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1도만큼 움직이면 XY는 각각 얼마만큼의 값의 차이가 있을까를 계산을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가지고 해봤고요. 자,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있을 때는 델타 X가 10 빼기 9.996 약 0.004 정도 나오겠고 Y는 꽤 많이 변했죠. X보다 Y가 지금 많이 변했죠. Y는 약 마이너스 0.2617이니까 팔을 쭉 펴고 있을 때 살짝 1도씩 올리면 X는 조금 변했고요. Y 값은 그래도 0.26이나 변했습니다. X는 0.004밖에 안 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폈을 때는 살짝 1도만큼 움직이면 Y축으로 변화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팔을 꺾었습니다.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1도만큼 움직였더니 델타 X는 약 0.2 나오죠. 5 빼기 4.8이니까. 그 다음에 Y는 0.084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1도를 움직이니까 X방향이 많이 움직였고 Y방향으로는 변화량이 되게 적어졌죠. 그래서 로봇의 델타 X, 델타 Y라고 하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자코비안에다가 델타 세타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델타 세타는 양쪽이 똑같죠. 1도만큼을 올렸는데 포즈라고 하는 로봇의 포즈가 이렇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델타 X, 델타 Y, 지금 여기는 벡터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만 X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Y가 얼마만큼 움직이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표현되는 거, 여기는 지금 제가 1도라고 하는 좀 작은 값을 넣고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델타 X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가를 봤는데, 이걸 델타 세타가 굉장히 작게 변할 때 델타 X는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델타 세타가 되게 작아지면 작다라는 컨셉은 미분을 쓰는 것이니까 자코비안은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미분을 한 덩어리가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는 J는 자코비안은 미분의 결과물들이 되겠고, 델타 세타가 되게 작게 무한히 작은 미분이라는 컨셉을 써서 무한히 작을 때 과연 X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세타라고 하는 것들은 이 표현 되게 여기 좀 안 좋은데요. 델타 세타가 일정하더라도 이건 좀 문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델타 세타가 일정하더라도 델타 X는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팔을 펴고 있을 때 델타 세타가 각각 1도일 때, 이렇게 꺾었을 때 델타 세타가 각각 1도일 때 델타 X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로봇의 경우에는 델타 X를 일정하게 이렇게 이 끝단이 델타 X가 일정하게 라인을 그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일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제 팔의 움직임을 보시면 각각의 관절들의 움직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관절은 어디선가는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보이시죠? 이 관절이 지금 빨리 움직였잖아요. 처음에는 일정하게 그리는 것 같이 이 각도가 일정하게 움직이지만 끝단에 가면은 이 세타2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과 끝단의 움직임 사이의 비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서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하는 수식이 바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예제 지금 보시면은 델타 X를 만약 균등하게 움직이려면 델타 세타가 과연 일정하게 움직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관절은 자세에 따라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 어떤 관절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걸어 다닐 때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발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고관절 이쪽의 각도 변화가 변화무쌍하죠.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는 그냥 똑같은 보폭으로 걷는 것 같지만 발목, 무릎, 고관절 3개의 최소한 각도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팔을 갖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정말 내가 등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3자유도 푸마 타입 로봇 위치를 이제 아까의 예제에서는 X, Y 두 개의 평면에 대해서만 풀었지만 이제 3자유도급 로봇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3자유도 푸마 타입 로봇에서는 앞서서 썼던 2자유도 수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잘 안 보이네. 포워드 키네마틱스 관련해서 2자유도가 3자유도로 갈 때 굉장히 유사한 수식을 쓴 것처럼요. 3자유도에서 2자유도,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관점에서도 2자유도 인버스 키네마틱스에서 쓴 수식을 3자유도 쪽에다가 잘 배치를 해서
문제를 수월하게 풉니다. 그래서 이자유도, 인버스 키네마틱스,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3자유도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난번에 포워드 키네마틱스 푸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포워드 키네마틱스 풀었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웨이스트가 되겠고요. 지축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팔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어서 엘보우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축들을 각각 X축, Y축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허리가 이만큼 움직인 각도를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P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P축은 세타2, 세타3, 여기가 세타1이 되겠고요. 세타2와 세타3에 의해서 팔이 이렇게 움직인 거를 정사형으로 투영을 시킨 거죠. 그래서 투영을 이렇게 XY 평면 위에다가 여기에 이런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투영을 하면 빨간색이 나오고 X축 방향에서 세타1만큼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이제 지난번 포워드 키네마틱스 유도할 때도 똑같이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게 지난번 보시면 풀기 쉬워졌죠. 이 문제는 3차원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P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위에가 G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얼만큼 올라간 다음에 이 위에서의 이자유도 로봇의 움직임으로 표현을 해서, 자, P라고 하는 값은 이거 이제 쉽게 제가 그냥 유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축 위에, 그리고 여기 G축 D만큼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를 따지다 보니 P는 여기가 세타2, 세타3니까 L1이라고 했네요. L1 코사인 1, 2, 이게 두 번째 관절이고 이게 세 번째, 여기가 첫 번째 관절이니까요. 플러스 L2 코사인 2, 3더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P는 위에서 보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면 이게 P이기 때문에 X는 세타1이 여기 있어서 P 곱하기 코사인 세타1이 되겠고요. Y는 P 곱하기 사인 세타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P 곱하기 코사인 세타1, Y는 P 곱하기 사인 세타1. P는 뭐냐? L1C2 플러스 L2C2, 3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는 뭐냐? 그러면 G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 이 부분이 되니까 G는 L1 sin 2 플러스 L2 sin 2, 3. 그래서 아주 쉽게 마지막 구할 수가 있고요. 요만큼 D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G는 요 결과에다 플러스 D였습니다. 요 결과와 요 부분, 요 결과 두 가지는 이자유도 평면 로봇의 수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고, 얘는 D만큼 올라가 있고, 그다음 위에서 보면 P 코사인 세타가 X가 되겠고 P 사인 세타가 Y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1, 사인 세타1만 붙어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했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이 부분들을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보면 X축, Y축, 이게 세타1, 그 다음에 P축, 이게 이제 P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G축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3차원이지만 이자유도 스카라 타임 로봇처럼 풀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인버스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까?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뭐냐면 세타1, 세타2, 세타3가 리턴이 돼야 되는 인버스 키네마틱스이고 입력은 x, y, g를 넣었을 때 이 녀석을 구하는 게 목표겠죠. 그러면 x, y, g에 대한 포워드 키네마틱스 결과를 우리가 앞서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x, y, g를 알게 되면 세타 1, 2, 3를 구할까? 이게 우리의 미션이죠. 그러면 보기보다 굉장히 수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소식을 잘 보면 얘하고 얘하고 얘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세타 1, 2, 3를 구할까? 간단히 잘 쓰겠습니다. 세타 1부터 3까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수식을 잘 보고,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수식을 잘 보고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포워드의 경우에는 호모지니스 트랜스폼 구한 다음에
심벌릭하게 풀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인버스는 하나씩 다 우리가 모델링 되어 있는 이 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수월한 게 하나 있죠. 이 결과하고 이 결과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는 있겠는데, 얘네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타1, 세타1이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쉽네. x분의 y를 하게 되면 얘네 두 개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코사인 1분의 사인 1, 탄젠트 세타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처음에 쉽게 세타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값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x, y, g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x값 알고 있고 y값 알고 있으니 x하고 y 두 개의 아크탄젠트를 사용하면은 세타1을 먼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세타1을 구했습니다. 세타1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세타2하고 세타3를 알아야 되는데, 세타2하고 세타3를 아는 거는 이자유도 스카라타입 로봇에서 쓴 수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왜냐하면 P라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2를 구하는 방법, 여기 있는 대로 x제곱 y제곱, 이자유도에서는 x제곱 y제곱 한 다음에 이거 빼가지고 세타2 코사인 세타2 구하고 사인 세타2 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3자유도 로봇에서는 P는 P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테니 P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x, y, g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도 알고 있고 y도 알고 있으니 우리는 P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P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테니까. 세타1도 지금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P를 알게 되니 이 문제는 이 로봇 입장에서 보면 이자유도처럼 돼서 본다면 우리는 여기 이 밑에 있는 P의 값과 여기까지 해당하는 G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이 세타2는 새로운 P, 새로운 G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타3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세타3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사인 부호 써서 다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형태로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꺾인 로봇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3차원일 때도 또 똑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펼쳐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유도일 때 먼저 우리가 세타2를 구한 것처럼 3자유도일 때는 세타3 엘보우 쪽부터 먼저 똑같은 수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양쪽 수식 보시면 이자유도 로봇에서의 x, y가 3자유도에서는 뭘로 바뀌어 있어요? P하고 G축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P축, G축이 있으니까 이자유도일 때 여기가 x, 이자유도일 때 여기가 y처럼 생각을 한다면 x제곱, y제곱을 대신해서 x 대신에 P가 들어가겠고요. y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지금 D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Z값에 G값에서 D만큼을 빼주면 아까 보셨던 Y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Y를 대신해서 G 빼기 D로 대체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2가 이자유도에서 얻어진 것처럼 사인 세타2에서는 X 대신에 P 넣고요. Y 대신에 G 빼기 D를 넣게 되면 세타3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세타2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이자유도 로봇에서 세타1에 해당하는 부분과 똑같죠. 그래서 세타1은 y하고 x 넣고 k2, k1 넣었었고, y하고 x가 이제 y는 여기서 z 빼기 d가 되겠고, x는 p가 됐고요. 이 유사성을 좀 잘 눈여겨서 보세요. y가 이자유도 로봇에서는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3자유도 로봇에서는 이게 P이고 올라간 다음에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였으니 X 대신에 P가 들어간 거고 Y 대신에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니까 Z 빼기 D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Y 대신에 Z 빼기 D, X 대신에 P 넣고 K2, K1 따로 구해야 되고요. K2는 뭔가 L1 더하기 L2 C2였는데 여기서는 L1 더하기 L2 사인 세타2가 여기서는 엘보우니까 세타3에 해당하겠고 L2 사인 2인데 똑같이 L2 똑같고 사인 세타2가 엘보우니까 여기서는 세타3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타2를 이렇게 구하면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3자유도 푸마 타입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겠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자율도 스카라 타입을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세타1이 쉽게 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x, y, g 3차원의 문제지만 p와 g라고 하는 이 상태로 보게 되니까 p는 p 곱하기 코사인 세타1 하면 x가 나오잖아요.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x값, y값, g값을 알고 있으니까 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쓸 수 있겠고, 그래서 p를 구하고 나면 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고요. x하고 y를 알고 있으니 인버스라서 x, y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타1은 어떻게 구하는가?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1이 될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하고, 세타2하고 3가 있는데 엘보우 파트부터 먼저 세타3는 아크탄젠트로 구하고, 세타2를 마지막에 아크탄젠트 두 개의 조합으로 구하시면 푸마 타입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삼자유도 쪽을 처음 보시니까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FK3라고 하는 예제와 인버스 키네마틱스, IK3라고 하는 매트램 예제가 이미 있고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보시면 있겠습니다. 그래서 X, Y, G는 얘네 두 개가 P 코사인 세타1, P 코사인 세타1이라서 포워드 키네마틱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얘네 두 개의 아크탄젠트를 써서 먼저 세타1을 구했고요. 여겠네요. X, Y, G를 알 때 세타1, 2, 3를 구하는 게 목표인 게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니까 얘네 세 개를 알고 있을 때 X하고 Y의 아크탄젠트 하시면 세타1이 나오고, 세타3 구하고 세타2 구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트램 예제 보시면은 FK3 예제는 L1, L2, D를 그냥 쉽게 숫자 111 대입해서 제가 이렇게 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데,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각도를 넣으면 x, y, z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결과물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10도, 20도, 30도를 대입했더니 x, y, z는 1.5, 0.17, 2.1 이렇게 쉽게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트랩 코드로 되어 있고요. 이 매트랩 코드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아까 이자유도 문제하고 똑같죠. 이 엘보우 파트를 양수로 놓을 거냐 음수로 놓을 거냐, 스퀘어 루트를 푸는데 이걸 플러스로 할까 마이너스로 할까, 처음 Q3 이렇게 된 로봇으로 지금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또 여기 Q3는 0보다 크다라고 제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도 대충 예상이 되시겠죠. 여기가 음수인 것들을 또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 3인 경우에 XYZ를 넣으면 Q1, Q2, Q3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YZ는 방금 전에 포워드에서 구했던 1.5, 0.17, 2.1을 대입을 하면 그때 결과물 각도 3개가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포워드를 만든 다음에 인버스를 만들고서는 서로의 답을 비껴서 넣어보시면, 반대로 넣어보면 두 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 수업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론이 존재를 하고 그 이론을 코드화해서 실제 적용을 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수식을 유도를 하면 이 수식이 코드화 될 때 어떻게 됐는지 두 가지 사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L1, C2, L1, C2, L2, C2, 3, L2, Q2, Q3 더했고 바깥쪽에 코사인 세타1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졸업을 하고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이론 수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되게 헷갈리거나 또는 곤란하더라도 수식이 존재한다면 수식을 코드화하는 요령들을 이미 3학년, 4학년 때 많은 수업들에서 다루기 때문에 무언가 수식만 있다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라서 수식은 이론대로 여러분들이 구하시겠지만 내가 이거를 나 이거 구하기 귀찮아. 그냥 논문이나 인터넷이나 책에서 구한 수식을 갖다가 내가 코드화하겠어. 예,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타1은 아크탄젠트 YX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식 적용한 다음에 레디안 결과가 나오니까 디그리로 제가 바꿨고요. 수식에서는 디그리냐 레디안이냐 따로 따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디그리 넣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아크탄젠트 2의 결과는 레디안이라 제가 디그리 레디안도 매트랩 코드에도 매크로로 제가 함수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있는 수식 구성을 그대로 여기에 지금 카피해서 써놓고 있는 것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타3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3가 필요해서 C3 그대로 들어갔고 P제곱 Z 빼기 D의 제곱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매트랩에서는 파워를 제곱을 이렇게 꺽쇠로 표현하고 있고요. 코드 보시면은 양쪽이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식이 있으면 그걸 코드화하는 능력, 배양도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 완전히 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 뭐 로봇 쪽에는 생각보다 수식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 일단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수식만 있다면 내가 이걸 코드화하는 거는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있을 때 그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내가 알고 중간 과정을 모르더라도 이 수식은 무엇이 될 거야 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X가 들어가면 세타가 나오는 거니까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XYZ가 들어가면 세타 1, 2, 3가 나오는 것이고 이 과정만 안다면 여러분들한테 수식을 주면 코드화하는 것이 별게 없구나. 양쪽이 똑같구나 라는 것들 되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하나가 더 나가겠고요. 이 숙제는 이미 있는 숙제 일부만을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푸마 타입 로봇이 제가 두 가지 종류를 일부러 넣어놨고요. 푸마.py를 보시면 맨 처음에 로테이션 Z라죠. 이쪽 지금 파란색 이게 푸마 타입 로봇이니까 허리가 지금 파란색을 주변으로 돌고 여기 있는 녹색 Y축을 토대로 해서 세타2가 돌아가고 세타3는 역시 또 Y축을 토대로 해서 돕니다. 이런 구성도 가능한 반면 또 다른 푸마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잘 활용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로테이션 Z, Y, Y 그래서 Z방향 회전, Y방향 회전, Y방향 회전으로 푸마 타입들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푸마 G라고 제가 Z라고 표현된 녀석은 보면 축이 Z축 방향으로 도니까 로테이션 Z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축 하나가 더 보이시죠? 지금 겹쳐져서 이런데 여기서 Z축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Z 여기 축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엘보우 쪽에서 돌고 있죠. 이것도 로테이션 Z입니다. 그러니까 축이 하나가 올라간 다음에 X축으로 빨간색으로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축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로테이션 Z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푸마 로봇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것도 잘 써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하나를 더 내냐면은 많은 로봇들의 경우에는 G축을 여기 보시면 다 로테이션 G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Z축, G축을 회전축으로 잡는 것들이 로봇 쪽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서 연산을 해도 좋지만 Y축이 저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의 문제들은 Z축을 회전축으로 많이들 잡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잘 변형을 시킨다면 그리고 그 예제가 푸마 G 예제이고요. 그래서 Z축만으로 로봇을 구성해서 회전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예제도 한번 보시라고 푸마 Z라고 하는 예제를 제가 추가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EX 밑에 R 스페이스 밑에 푸마 G라는 예제가 있으니 이 타입으로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2는요, 3자유도 로봇일 때에, 푸마 타입일 때에 여러분들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달라지죠. 여러분들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푸마가 있고 푸마 G 타입이 있는데, 푸마는 로테이션 G, 로테이션 Y, 로테이션 Y로 되어 있고, 푸마 G의 경우에는 로테이션 G, 로테이션 G, 로테이션 G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고, 푸마.fk는 그래서 0도, 10도, 10도로 하게 되면 로봇이 Y축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플러스 각도가 내려가는 형태로 보일 거고요. 푸마 G의 경우에는 G축 방향이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도, 10도, 10도를 넣으면 위로 올라가도록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포워드 키네마틱스 사례들 조심해서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푸마를 쓰시던 푸마 Y를 쓰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잘 적용을 하셔서 케이스 A하고 케이스 B로 각각 숙제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이자유도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라인을 그리는데 1003 지금 이 녀석의 좌표가 처음에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마 타입이니까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5예요. 그래서 D는 3이고 L1, L2는 각각 5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만 보셔도 우리가 좌표를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지금 3만큼 올라가서 5만큼 가니까 빨간색 축으로 가서 10, 5니까 10, 그 다음에 Y는 움직임이 없어서 0, 위로 올라간 건 3만큼 갔으니까 좌표가 처음 이 좌표는 1003이겠고요. 이 좌표로 움직여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550까지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케이스 A의 경우에는 세타 3가 엘보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수인 경우로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움직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보이시나요? 네. 세타 2, 세타 3 하도 그림을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이 녀석의 경우에는 세타 3가 얘는 양수이지만 얘는 음수인 경우를 따지시면 되겠고, 그래서 팔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게 팔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B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케이스 B도 똑같이 1003에서 550 좌표로 움직이는데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써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3차원 좌표계라 이제 그림상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G축 G값이 0이기 때문에 좌표 칸 세보시면 정확하게 X축 방향 5개, Y축 방향 5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보기 좋으라고 여기 Z값이 0인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비교해 보시면 이 녀석은 엘보우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 되겠고, 이 녀석의 경우에는 엘보우가 음수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로봇이 푸마 타입 로봇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많은 산업용 로봇은 케이스 A보다는 케이스 B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영상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 것들 거의 찾아보실 수가 없고, 모든 산업용 로봇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산업용 로봇은 이렇게 안 움직이고 왜 다 이렇게 움직일까요? 왜냐하면 로봇 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으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이걸 잡아서 이렇게 놓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세타 3가 마이너스인 경우들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로봇이 있다면 여기에 로봇 베이스가 있고 팔이 움직이면서 부딪히겠죠. 엘보우하고. 그래서 뭐 천정에 있는 걸 만진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만, 로봇 베이스하고 똑같은 높이에 있는 물체를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타 3가 마이너스인
케이스 B 타입들이 오히려 많이 선호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이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동작시키시면서 경험해 보시면 되겠고요. 케이스 A의 경우로 제가 다시 한번 엘보우가 땅에 부딪힌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지금 바닥에 여기 있는 평면에 이 엘보우가 뚫고 지나갔죠. 이렇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에 부딪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케이스 B가 많은 산업용 로봇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호만 잘 변경하시면은 손쉽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상 앞서서 보셨던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 이 두 가지하고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미분한 자코비안, 아까 오늘 계속 얘기 드리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자료가 어딨냐, 맨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여기도 자코비안 얘기가 없네. 요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있고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있는데 포워드를 미분을 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얻어지더라. 그리고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하게 되면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미분값하고 동일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에 쓰는 것인가, 컨트롤을 하는데 쓰인다라고. 여기 지금 델타 X만큼 움직이려면 로봇팔 입장에서는 관절들이 델타 세타, 델타 세타 2, 델타 세타 3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델타 X1을 토대로 해서 자코비안 인버스를 곱하면 델타 세타 1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로봇의 운동에 관련된 로봇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영향을 받겠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만약 구할 수 없는 예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3자유도 로봇들이 그래도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기가 좋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6자유도 로봇이고,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서는 제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옵셋이 존재할 때는, 관절과 관절 사이에 뭔가 추가적인 길이들이 존재할 때는 6자유도의 경우에는 인버스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세 개의 축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롤, 피치, 요잉이라고 하는 세 개의 회전이, 오리엔테이션을 관한 것들이 한 축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기가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만약에 여기에서 로테이션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이쪽에서 로봇팔이 움직이게 되면 옵셋이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에 인버스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6자유도급 되면은 사인, 코사인이 서로가 코사인, 이 커플링이라고 하는 관점은 뭐냐면, 코사인 1과 사인 1이 수시간에 혼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미지수는 세타 1이라는 거 하나인데, 수식은 실제로 코사인 1과 사인 1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돼버려서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삼각함수들이 커플링 되어 있다. 커플링은 여러분들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시면 커플링을 만들잖아요. 두 개 사이에 관계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야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코사인 1과 사인 1은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은 독립변수는 한 개밖에 없는데 폼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죠.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으면 수식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경우에 수식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지금 보신 예제, 뭐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또는 3자유도 로봇이 움직이는 경우에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했는데, 이걸 못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XY는 입력을 넣으면 각도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겠다 라고 하면
자코비안 인버스를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과정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무언가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미분한 결과가 자코비안 인버스로 되어 있는 수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포워드를 토대로 해서 이걸 쉽게 구한 다음에 자코비안 인버스를 써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못 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자코비안을 구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써서 세타 1, 2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론들이 제어라고 하는 컨셉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제어 쪽에서는, 실제 로봇을 제어할 때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걸 제어기 안에다 투입해서 풀곤 합니다. 그게 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커티전 스페이스에서 조인트 스페이스로의 변환을 하는 것이 인버스 키네마틱스고요. 커티전 스페이스에서 조인트 스페이스로의 속도 컨셉을 사용하는 것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 컨셉들입니다. 그래서 왜 속도가 가능하냐면, 아까 제가 버스 움직이는 것처럼요, 델타 X를 결정을 하면 델타 세타, 버스가 델타 X로 입력을 주면 그걸 쫓아가는 델타 세타를 계산하는 게 실제 로봇의 제어이기 때문에 컨트롤 측면에서 유리해서 자코비안 인버스라고 하는 컨셉을 실제 로봇 제어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거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J라고 하는 매트릭 예제에서 보시면 똑같이 J 인버스가 쓰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로봇 제어를 해보시거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코비안이 나오고요. 자코비안을 우리가 역행렬을 구해서 자코비안 인버스를 구하면 이 녀석은 인버스 키네마틱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미분을 해서 속도적인 컨셉에서 본다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다시 수치적으로, 숫자로 인버스를 구해서 놓으면 이 자코비안 인버스는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속도,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미분을 해서 속도의 컨셉으로 보게 되면 자코비안 인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미분이라고 하는 관련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미분해서 속도 관점에서 보면 자코비안 매트릭스,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미분해서 속도적인 컨셉에서 본다면 자코비안 인버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해서 자코비안을 구하고 그걸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모든 산업용 로봇의 제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 컨셉을 조금 더 배우시게 되면 자코비안 인버스를 활용하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다음 주가 사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여태까지 로봇공학은 제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숙제들을 많이 내드리고 숙제를 발표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 사람들 거를 또 보면서 자기 숙제도 하고 나중에 또 참고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코스웍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여러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우리 날짜 스케줄 상으로 보시면은 대신에 이제 중간고사 배점은 제가 높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중간고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4월 14일이 되겠고요. 오늘 수업 들으신 게 4월 14일이고 4월 21일 일주일 뒤 4월 21일 날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이제 원격이기 때문에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요. 1번 4월 21일 아침 10시 9시 수업인가요? 10시 수업인가요? 헷갈리네. 9시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4월 21일 날 그냥 제가 편한 시간 12시에 PM 점심때죠. 12시에 시험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열심히 보고 푸셔가지고 4월 21일 저녁 6시 전까지 시간은 6시간 정도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4월 21일 날 12시에 아니죠. 오후 정오입니다. PM 12시 정오에 시험지 발표를 제가 할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6시간 뒤 PM 6시까지 숙제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숙제를 이메일로 제출을 하는데 손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 컴퓨터로 푸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는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만 12시에 숙제가 이 사이버 강좌를 하고 있는 페이지에 공개가 될 거고요. 12시에 공개가 되면 6시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가지고 점심시간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2시간 정도면 풀 수 있는 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6시까지 문제를 푸셔서 손으로 써야 되는 건 사진으로 캡처를 하시고요. 두 번째, 제출은 시작은 12시 할 거고 끝나는 건 6시까지 되겠고요. 3번, 제출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로 캡처하셔서 전체 사이즈가 10메가 미만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10메가로 제가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 대용량 파일 각종 네이버나 이런 거 메인 쓰시는 분들 이걸 활용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 제 이메일은 jyang 골뱅이 모건.ac.k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관련된 것들은 지금 이 실습이라든가 또는 발표가 어려운 과목들의 경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라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역대급으로 좀 편하게 쉽게 적용해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쉽게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한두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낼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시간은 6시간이나 드리는 이유는 이 뒤에 오후에 수업이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전화나 카톡으로 서로 연락을 해서 시험 답안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은 적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숙제가 아니라 자꾸 숙제라네. 중간고사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의 비율은 약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부 다 숙제를 내드리고 숙제를 평가하면서 채점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만약에 숙제 체크가 어려워지게 되면 마지막에 숙제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내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한번 봐보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든 이 숙제는 10메가 미만으로 제가 한정하겠습니다. 10메가 넘어가면 대용량 파일로 보내시거나 하는데 관리가 거의 힘들죠. 대용량 파일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용량 파일로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고, 내가 보내는 것들이 대용량 파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셔서 보내주셔야 저도 그걸 이메일에다 저장을 해서 평가를 하기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대용량 파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제가 다시 리턴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 다시 하시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20일 날 12시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니 이때 공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6시까지 잘 푸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워낙에 비중이 높은 과목이다 보니 중간고사를 한번 봐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제대로 이런 사이즈 안에 제대로 내실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용량 파일로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손으로 푸셔서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로 된 것들을 파워포인트에 붙이신다거나 또는 뭐 이미지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른 친구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냐고요?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버스 캐너마틱스까지 시험 범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를 한다면 오픈북 오픈노트잖아요.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최대한 숙지하신 다음에 그대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3학년이나 됐으니 늘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